안녕하십니까, 이준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페르시아에 뿌리를 둔 월지족 출신인 한반도 고대사 주요 주인공들의 난생신화가 그들이 믿던 조로아스터교의 태양신 미트라가 우주의 아래에서 태어난 신화에서 비롯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뿐만이 아니라 이 바흐크스나 주몽 그리고 수르왕 이처럼 이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그 난생신화의 주인공 세 사람의 이름도 마찬가지로 태양신 미트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신라시조 박혁거세의 탄생됨에 대해서 삼국유사에는 향언의 지방말의 이런 뜻이죠. 이름을 혁거세왕 혹은 불군의 왕이라고도 하니 광명으로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군의를 이 강의 자료에 있는 것처럼 한자로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런 이제 불군의, 혹시 여러분들은 이 불군의라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까? 혹시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은, 저것은 붉은 해 혹은 밝은 해를, 그 당시에는 그 붉은 해나 밝은 해를 표기할 수 있는 그런 한글이 없었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결국 한글이나 혹은 아주 그 이두문자가 만들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표기하기 위해서 그 당시 있었던 그 언어인 한자음 불군해를 빌려와서 표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말 불다 그리고 밝다는 이 국어학자 김무림 교수에 의하면은 그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붉은해라는 단어를 들어보면은 사실 붉은해 그러면은 붉은 해라는 발음과 더 비슷하죠, 그죠? 그렇지만은 불다와 밝다의 어원이 같기 때문에 사실 당시에 뭡니까? 붉은 해라는 표기보다는 밝은 해를 표기하기 위해서 한자음 붉은해를 빌려왔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혁거세의 혁자도 밝다와 붉다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죠. 한자 그 사전을 찾아보면은 혁자가 밝다, 붉다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혁혁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혁자는 붉다는 의미가 아니라 밝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혁거세의 혁자도 밝은 해의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훈차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혁거세를 가리키는 이 붉은해라는 이름은 결국 뭡니까? 태양의 광명, 태양의 그 빛을 나타내는 그런 이름인 것이죠. 그래서 이 혁거세가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그 난생신화와 함께 이 결국 뭡니까? 조로아스터교 태양신 미트라의 현신이다. 누가? 박혁거세가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결국 뭡니까? 박혁거세를 인간이 아닌 어떤 하나의 신적인 존재, 그렇게 신격하게 하기 위해서 미트라처럼 이제 아래에서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그런 이제 난생신화가 나온 것이고, 또한 태양신 미트라인 것처럼 박혁거세의 이름 자체 붉은해라는 것도 결국 뭡니까? 밝은 해라는 태양을 지칭하는 그런 이름을 가짐으로 해서 박혁거세를 신적인 존재로 신격화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이제 장치였던 것이고, 고주몽, 고구려 시조인 고주몽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몽은 다른 이름으로 이 추모, 한자로는 이제 추모라는 이름하고 뭐 상해 이런 이제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추모라는 것은 이제 주몽하고 이제 같은 발음을 갖다가 결국 뭡니까? 다른 이제 한자음을 갖다가 한자를 빌려서 표기한 것이죠. 그래서 뭐 추몽과 추모는 주몽과 추모는 같은 발음을 이제 다르게 표기하는 그런 것인데, 이 뜻은 뭐냐? 이 주몽이 이제 부여족이죠, 그죠? 부여에서 이제 그 원뿌리가 이제 부여였는데, 부여말로 활을 잘 쏘는 사람, 선사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사자, 활을 잘 쏘는 사람을 갖다가 지칭하는 말이 바로 주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 삼국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 주몽이나 이제 추모 말고 이 상해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이 상해라는 한자음은 저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냐면은 이 아베스타, 그 조로아스터교의 경전을 기록한 언어가 바로 아베스타라고 했죠, 그죠? 근데 그 아베스타어에는 상햄 혹은
나에르 상하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햄과 상하는 같은 단어인데 이 파생어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 상햄의 뜻을 보면은 어떤 뜻이 있냐면은 조로아스터교에 이제 여러 신이 있는데 그 조로아스터교의 신 중에 야자타라는 신이 있습니다. 혹은 그래서 그 야자타라는 신의 이름 혹은 불의 이름이라고 이렇게 이 상햄 혹은 나에르 상하라는 단어에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여기서도 이 상해라는 이 주몽의 또 다른 이름도 결국 뭡니까? 조로아스터교의 신의 이름인 야자타의 이름과 같다는 거죠. 결국 뭡니까? 신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몽을 그 한자로 이제 다르게 표기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동명왕, 뭐 동명성왕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 동명왕이라는 이름을 한번 봐보죠. 이 동명왕이라는 동명에서 동자는 동력 동자입니다. 동쪽 사방에서 이제 동쪽을 나타내는 거고, 그다음 명자는 발결 명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동명왕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쪽에서 밝은 건 뭡니까? 동쪽에서 밝은 거 바로 태양이죠. 그래서 해가 동쪽에서 뜨니까 결국 동쪽에 밝은 것은 태양인데 결국 이 주몽을 나타내는 한자 이름인 동명이라는 것도 바로 태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주몽을 나타내는 또 다른 한자 이름 동명도 태양왕이라는 그런 뜻을 나타내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 태양신 미트라에서 이제 결국 이제 그 출발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수로왕 같은 경우도 이 수로왕의 이름은 아베스타 단어에 잡으면은 수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수라. 그런데 이 수라라는 단어의 뜻은 보면은 뭐 강력하다라는 파워풀, 뭐 혹은 용감한, 브레이브, 마이티, 그다음에 웨펀, 뭐 무기, 혹은 뭐 스피어, 뭐 창,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수라라는 단어의 파생어에 보면은 또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수레, 수로, 수람, 뭐 수렘, 뭐 수라야, 뭐 이런 여러 가지 파생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수로왕의 수라 이 단어의 의미를 갖다가 저는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이제 아베스타 수라의 이제 파생어 수로와 관련해 가지고 뭐 용감하다, 왕인데 아무튼 용감한 왕이다, 혹은 뭐 강력한 뭐 전제적인 어떤 힘을 가진 어떤 강력한 왕이다 이런 의미로서 이 아베스타 수라에서 파생된 수로의 그 수로라는 그 단어를 이 수로왕의 이름에 이제 붙인 것이 아닐까 저는 처음에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로왕 이름의 뿌리를 갖다가 이 가톨릭 관동대의 연호탁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 연호탁 교수는 이 수로왕의 이름을 갖다가 어디서 이제 기원한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냐면은 이 인도 힌두교의 태양신인 이제 수리아 혹은 수랴라고 그렇게 발음해요. 수리아 혹은 수랴라고 발음하는데 이 수리아나 그 수랴라는 그 이제 힌두교의 태양신 이 이름에서 이 수로가 나온 것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단순히 아베스타의 그냥 용감하다, 뭐 강력하다 이런 이 수라라는 그쪽 아베스타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오히려 힌두교의 태양신 뭐 수리아 혹은 수랴에서 나왔다라는 것이 오히려 더 맞겠구나라고 그렇게 저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난생신화의 주인공인 바케크스 같은 경우도 붉은 해라 가지고 밝은 해 태양과 관련된 이름이고 주몽 같은 경우도 동명이라 해가지고 태양과 관련된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결국 수로왕의 이 수로왕이라는 수로라는 이름도 결국 힌두교의 태양신 뭐 수리아 이쪽에서 가져왔다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지금까지 이제 이런저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디서 처음 출발했냐면은 결국 뭡니까? 난생신화의 주인공들의 이름을 파악해 보면은 그 이름들 역시 뭡니까? 태양신 미트라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게크스의 이름은 붉은 해가 밝은 해 태양과 관련이 있고, 다음에 주몽의 동명왕이라는 이름 역시 태양과 관련이 있었고, 다음에 수로왕의 이름도 힌두교의 태양신 뭐 수랴 혹은 수리아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제가 한민족의 뿌리인 그 한민족 고대사의 주인공, 주요 주인공의 난생신화의 주인공들이 다 조로아스터교,
페르시아 사람들이 믿던 조라스터교 미트라신과 관련이 있고, 뭐 그들의 이름 역시 그 태양신 미트라와 관련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이런 제 강의를 들은 어떤 분들은 이 한반도 고대서 주인공들이 뭐 페르시아에 뿌리를 둔 뭐 월지족 출신이고, 또한 그들의 난생 신화가 뭐 조라스터교 태양신 미트라가 우주 아래에서 태어났다. 뭐 그걸 갖다 차용한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여기 또 한 명의 국뽕 환자가 나타났네. 뭐 이렇게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국뽕이란 말 아시나요? 국뽕이라는 것은 국가에다가 다음에 기록뽕이라는 단어를 합친 그런 합성어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나라에 대해서 뽕 맞은 것처럼 뭡니까? 뭐 국수주의 혹은 어떤 민족주의가 심하고 다른 민족에 대해서는 이제 배타적이고 우리 민족 한민족 최고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뭐 그런 사람을 갖다가 이제 국뽕 뭐 그러고 환자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 우리나라 최고 뭐 이런 병에 걸린 환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틀림없이 저를 국뽕 환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제대로 역사를 갖다가 공부하지도 않는 소위 말하는 경량자가 뭐 사이비 역사학자 뭐 그런 식의 뭐 이단 역사 뭐 이런 식의 유사 역사학자 뭐 이런 식의 뭐 유사 역사학자가 또 한 명 등장했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틀림없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 우리나라 고대사 주인공들이 동양인이 아니다. 이제 뭐 아리안 계통, 이제 페르시아 사람들이 아리안 계통이죠. 아리안 계통의 뭐 서양인이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그 나치 히틀러가 내세웠던 게 바로 이 아리안 순혈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갖다가 박해하고 뭐 학살하고 했는 그런 것들이 어디서 출발했냐면 이제 아리안 순혈주의라는 하여튼 여기서 출발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거에서 이제 그 소설가 이제 게오르규가 25시라는 작품에서 이제 아리안계의 어떤 전형적인 얼굴, 그런 얼굴을 가진 이제 주인공을 갖다가 사실 뭐 아주 시골의 어떤 농부, 또 이제 순박한 농부인데 어떤 그 사람의 얼굴이 뭐 아리안계의 아주 이제 전형적인 그런 얼굴이라고 이제 그 농부를 갖다가 하나 내셔가지고 뭐 독일 그쪽에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뭐 이 사람이 이런 얼굴이 바로 아리안계의 어떤 전형적인 얼굴이다. 뭐 이렇게 이제 선동하는 하여튼 뭐 그런 내용이 25시라는 이제 작품, 이제 소설 작품에서 나오는데, 이게 뭐 영화로도 되고 하여튼 그랬죠. 아무튼, 근데 우리 고대사 주인공들이 아리안의 그런 아리안 계통 서양이다? 에이, 뭐 말도 안 돼. 무슨 뭐 턱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자,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 고대 한반도에, 지금 현재가 아니라 고대 한반도에, 2000년도 더 이전인 고대 한반도에 서양인들이 살았던 명백한 과학적 증거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리안, 페르시아가 지금 결국 뭡니까? 이란이죠. 그죠? 이란. 근데 이란 자체가 아리안의 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리안의 땅, 뭐 아리안의 나라라는 그런 뜻이고, 고대의 그 페르시아라는 이름은 원래 이란인들은 자기를 페르시아라고 안 불렀어요. 누가 그럼 페르시아를 불렀나? 고대 이제 이란인들 갖다 누가 페르시아라고 불렀냐? 그리스 사람들이 이란인들을 갖다가 페르시아라고 이렇게 부른 거지. 이란인들은 자기들을 갖다가 아리안 이렇게 부르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아무튼 이제 이 고대 한반도에 이제 서양인들이 살았던 이제 증거, 그 첫 번째 증거가 충북 제천에 보면은 이제 황승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황승리라는 말. 제가 이번에 이제 이 강의를 위해서 이제 드론 촬영하기 위해서 제가 며칠 전에 그 황승리에 다녀왔는데요. 이 마을이 1960년대 초에 이 충주댐 건설을 하기 위한 이 지역이 이제 수몰 예정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몰 되기 전에 이제 미리 이제 여기 이제 발굴 조사를 해봤던 거죠. 했는데 이 마을의 고인돌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고인돌에서 키가 무려 174cm 정도 되는 그런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자, 174cm. 여러분들 지금 이제 한국인 청년들, 가장 키가 큰 청년들의 평균 키가
고등 뭐 20대 초반에 뭐 가장 키가 큰 상태의 평균 키가 174cm입니다. 뭐 173점 얼마인데 반올림하면 하여튼 174 정도 돼요. 현대인 지금 아주 뭐 발육이 잘 되고 어떤 영양 상태가 좋고 하여튼 뭐 가장 이제 발육이 잘 된 그런 지금 현대 한국인 가장 키 큰 상태가 174cm인데 무려 2000년도 더 옛날에 사람 유골을 발견했는데 그 사람의 키가 174cm 정도 된다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제 그 키도 놀라운데 이 유골에 대해서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법을 이제 실시해 보니까 기원전 한 5, 6세기 사람이라는 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박혁거세는 이제 기원전 69년도에 출생했다고 그렇게 이제 그 삼국사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기원전 69년이면 이제 기원전 뭐 1세기인데 그러면 기원전 5, 6세기면은 뭐 신라 뭐 이 박혁거세나 이 신라나 뭐 고구려 백제 사람들하고 관계 없는 거 아니야?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 그러니까 고대 유적이나 고대 유물의 이제 이 연도 측정을 위해서 가장 많이 쓰이는 가장 흔하게 쓰이는 방법이 이 소위 말하는 이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입니다. 그런데 이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은 이 연대 측정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다음에 다시 이제 이 방사탄소 연대 측정법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드리겠지만은 아무튼 이 연대 측정 결과가 어떤 경우는 뭐 정확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데요. 어떤 경우는 차이가 아주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얼마 정도까지 차이가 나느냐면은 거의 6,000년 가까이 원래 그 유골이랄지 유적에 원래 그 유골이 살았던 연대보다도 적어도 플러스 마이너스 6,000년 가까이 극단적으로 하면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런 값을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 잘못 적용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의 결과값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황성리 유골에서 연대 측정값이 뭐 기원전 5세기다 6세기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유골이 어디서 고인돌에서 발견됐다는 거죠. 고인돌에서. 그리고 이 유골의 두개골을 갖다가 복원해 보니까 서양인의 얼굴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 자료에 보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조영진 교수가 있는데 이 조영진 교수님은 우리 한국인의 이제 전통적인 얼굴이 뭐 어떤 거냐. 이제 고대 유골을 통해 가지고 한국인의 어떤 전형적인 얼굴을 갖다가 연구하는 그런 얼굴 복원 전문가인데요. 이 황성리 사람과 가장 유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유럽인적 특징을 보이는 서부 시베리아, 즉 이제 알타이형 북방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월지족이 처음 살았던 데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 시베리아의 파지리크 지역인데 이 그 서부 시베리아 파지리크 지역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은 바로 알타이 산맥의 서쪽입니다. 물론 알타이 산맥의 동쪽에도 거주를 하고 있는데 주로 보면 서쪽에 이제 많이 분포를 하고 있고 동쪽에도 분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결국 뭡니까? 이 황성리 사람과 가장 유사한 서부 시베리아 북방계라는 게 바로 뭡니까? 월지족이라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드론 촬영을 해서 이제 가보니까 여기 이 황성리가 지금은 이제 뭐로 됐냐면은 청풍호로 바뀌었어요. 청풍호수로 이제 청풍호로 바뀌어버렸는데, 그래서 결국 뭡니까? 이 황성리 그쪽은 뭐 수몰되고 이제 물속에 잠겨버린 거죠. 없죠. 그런데 이 수몰되기 이전에 이 황성리 지형, 이 그림상에 나오는, 이 자료상에 나오는 이 황성리 지형을 보면은 이 남한강의 물길이 이 황성리 마을을 굽어 싸고 도는 그런 반달형의 모습을 가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반달형의 모습, 뭐 요거 한번 이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다음 이제 이 황성리 외에 강원도 정선에 아우라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아우라지라는 곳도 제가 이제 그 드론 촬영을 했는데요. 잠시 다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2005년도에 이 강원도 그러면 정선, 특히나 정선 그러면 정선 아리랑이 유명하죠. 그래서 아리랑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를 갖다가 관광단지를 조성하려고 했어요. 그랬다가 이 관광단지를 조성하려고 주변 조사를 지형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강유역에서 고대 유적지가 발견되는 바람에 결국 테마파크를 조성하려고 하는 그 계획은 취소되고, 지금 가보면은 거기에 선사시대 유적지라는 하여튼 그런 그걸 갖다가 조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정선 아우라지 유적지에 여기서 또한 고인돌입니다. 고인돌 중 한 곳에서 사람의 두개골하고 그다음에 넓적다리뼈, 대퇴부가 발견됐는데요. 이제 유골에 대해서 서울대 의대 신동원 교수가 인골을 분석해 본 결과, 이 유골은 키가 한 170 정도, 고대 사람에서는 또 역시 아주 큰 키죠, 그죠? 170cm 정도의 남성이면서 영국인과 비슷한 그런 DNA 염기 서열이 나왔다는 거죠. 결국 뭡니까? 이것도 결국 서양인의 유골이라는 거죠. 아무튼 이곳 이 아우라지 유적의 지형도 이 자료 그림에서 보면 아시다시피 물이 굽어서 도는, 소위 말하는 이 물이 공유하는 지역에서 유물이 발견되었고, 또한 이것은 뭡니까? 고대인들이 이렇게 물이 굽어도는 공유하는 지역에서 거주했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이 자료에서 보이는 신라 수도인 경주, 특히나 이 왕궁이 있던 반월성의 지형도 보면은 이 형산강의 지류인 남천이 이 반월성을 에워싸고 흘러가는, 뭡니까? 결국 물이 공유하는 그런 지역의 틀을 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굳이 고대인들은 이렇게 물이 공유하는 그런 지역에서 살았을까요? 이처럼 이 고대인들이 이 강물이 이렇게 굽어서 도는 이런 곳에 거주하는 이유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세상에 우연이란 결코 없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반복적으로 뭔가 발생되면은 거기에는 분명히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합당한 이유와 공통된 이유가 있는데, 하여튼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건 역시 그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하고, 마찬가지로 자 마지막으로 부산 가덕도에서 기원전 한 5, 6천 년 전 신석기 시대 때에 살던 인골이라고 하면서 무려 48구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원전 5천 년 전이다 혹은 기원전 6천 년 전이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방사선 탄소 연도 측정법을 잘못 실시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값, 이 측정값은 일단 무시하시고, 중요한 거는 이 유골들에 대해서 중앙대 생명과학과 팀 이광하 교수가 유전자 분석을 실시했는데, 이 유골에서 현대 한국인들은 없는 뭡니까? 유럽형 유전자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세, 근대나 중세 시대도 아니고 기원전후가 아니라 결국 이거는 기원전입니다. 기원전인데 고대 한반도, 그것도 한반도의 어느 특정 지역,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한반도 방방곡곡, 강원도 정선, 그다음에 충청도, 그다음에 부산, 이렇게 전국 곳곳에서 이 발견된, 그러니까 그 당시 살았던 이 서양인들이 과연 누구냐는 거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럽의 어떤 지역에서 살던 사람이 단체로 크루즈 여행을 떠났거나 혹은 수양 여행을 전 세계로 돌아다니는 수양 여행을 울산버스 하여튼 전 세계로 왔다가 한반도에 도착했어. 한반도에 와보니까 와우, 완더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정착을 했을까요?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단체로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이 고대 한반도에 동양인들 뿐만 아니라 동양인들은 당연히 살았고, 이처럼 수많은 서양인들이 살았던 흔적이 한반도 곳곳에 남아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단순히 이런 서양인 유골이다. 그래요. 오케이, 서양인 유골이 발견됐지만 그게 꼭 신라나 고구려 혹은 가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일 수도 있잖아.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멜 페르기처럼 하여튼 고대 서양인이
뭐 어떻게 하여튼 표류하다가 한반도에 하여튼 도착해가지고 뭐 살았을 수도 있지 않았겠어?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다음 시간에는 신라인의 유골이 발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발견된 신라인의 유골 분석 결과와 또한 그 신라인의 유적지에서 발견된 여러 유골을 갖다가 DNA 분석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DNA 분석을 가지고 현대인이랄지 뭐 몽골인이랄지 혹은 저 중앙아시아 사람들이랄지 하여튼 이런저런 사람들하고 그쪽 유골의 DNA와 서로 비교 분석한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를 토대로 가지고 신라인들, 물론 그 신라인 전체가 다 아니라 상류계층, 귀족계층의 신라인들은 서양인, 아리안 계통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훨씬 더 구체적인 증거를 토대로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